1998년 10월 경남 합천 가야산 해발 900m 천년 고찰의 새벽 4시였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비어본 적 없던 자리. 새벽 예불을 주관하던 한 스님이 그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사와 장사만 그대로 두고 바루는 선반 위에 놓인 채 사람만 없었습니다. 절에서는 말했습니다. 스님은 홀로 깊은 산속으로 정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 말을 23년 동안 믿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단 하루도 믿지 않았던 한 어머니와 어머니가 세상에 떠난 뒤에야 진실을 찾아 나선 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 뒤에 숨었던 탐욕, 절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린 한 사람의 목숨, 그리고 산이 23년 동안 품고 있던 진실. 오늘 사건 수첩 25시에서는 1998년 합천 해청사에서 호련히 사라진 승려 법경 스님의 실종 사건을 추적합니다. 본격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재구성하여 창작된 이야기며 실제 인물 및 장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고한 실제 사건 목록은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시 등장해서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화면 우측 하단에는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띄워두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인물이 헷갈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야기에 몰입하실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서 고품질 AI 성우 보이스가 이어받아 나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건 수첩 25시가 묻혀있는 진실들을 계속 꺼내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8년 가야산이 삼킨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법경, 송명 이동수, 1950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집 앞으로 지리산 정상 천왕봉이 보이는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이청득은 나무를 팔아 입에 풀칠을 했고 어머니 정불래는 남의 논밭을 빌려 쌀을 겨우 수확했습니다. 동수는 7 형제 중 넷째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아침마다 5km 산길을 맨발로 걸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을에는 소를 몰고 산에 올라 풀을 베었습니다. 겨울에는 지게를 지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아이는 어른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12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실상사에서 내려온 탁발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경전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스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하나 둘 떠났습니다. 동수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가느냐? 동수는 대답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좋아서요. 스님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더니 이 아이는 인연이 있겠구나 하고 중얼거렸다고 훗날 전해집니다. 15살 봄, 이동수는 부모에게 절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창득은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공부를 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절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수는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불래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이창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살의 이동수는 보찜 하나를 메고 함양 실상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동수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삼위계를 받은 뒤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경, 진리의 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행자 생활은 고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불 떼고 스님들 밥을 짓고 공양간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틈이 나면 사경을 했습니다. 붓으로 경전 글자를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겨울에는
절 앞문이 얼었습니다. 새벽에 물동이를 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래도 법경은 단 한 번도 도량을 떠나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법경은 해청사로 옮겨왔습니다. 고려 8만 대장경을 품은 천년 고찰. 그 방대한 지식의 집에서 법경은 경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경각 서쪽 작은 방에 앉아 하루 12시간씩 경전을 읽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25살에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30대에는 선방에 들어가 화두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방부를 드리고 안거를 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철 내내 참선만 하고 입정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법경이 해청사의 대중 스님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무서울 만큼 꼼꼼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수행이 소문이 났습니다. 새벽 예불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 추운 겨울에도 법당문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마당에서 절을 한다는 것, 신도가 찾아오면 아무리 밤이 늦어도 법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법경의 법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쉬운 말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청사에 드나드는 신도들 사이에서 법경은 이미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합천 인근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에서도 그의 법문을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도들은 법경 스님을 보좌하는 봉사를 자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봉사자들 중 한 사람이 박옥순이었습니다. 박옥순, 당시 1953년생으로 45살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거주하는 여신도로 남편 구자홍과의 사이에서 자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자홍은 대구 시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옥순은 20대 시절부터 해청사를 찾아다닌 오랜 신도였습니다. 보살로서의 신심이 깊었습니다. 법경 스님 곁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해청사를 오르내리며 스님이 쓰는 방을 쓸고 닦고 공양간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봉사가 몇 달 이어지면서 박옥순과 법경 사이에 조심스러운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법경 스님은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옥순이 가져오는 공양물을 받을 때 혹은 법문이 끝난 뒤 도량을 걸을 때 스님은 가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옥순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1995년 가을 해청사에서 조금 떨어진 남자에서 법경 스님이 혼자 기도정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천 가야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남자였습니다. 법경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암자에 들어가 사흘에서 나흘을 홀로 보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박옥순은 스님의 정진 기간 동안 암자의 공양을 올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 이상 걸어 올라 음식을 가져가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암자에서 저녁이 무르익은 뒤에도 박옥순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길이 어두워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암자에는 법경 스님과 박옥순 단 둘이었습니다. 산은 깊었고 밤은 길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만이 알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박옥순이 암자를 찾는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이상에 걸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경은 수행자였습니다. 계율 가운데 불음행, 즉 음행을 금하는 조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의 의미를 법경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법칙만으로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옥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법경이 오랜 수행으로 쌓아온 내면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법경은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착이라 부르면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옥순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 구자홍과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냉랭했습니다. 구자홍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감정 표현이 없었고 자녀 없이 두 사람이 사는 작은 집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박옥순은 그 허한 자리를 저를 오르내리며 채웠습니다.
법경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그녀의 가슴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가을 암자의 밤을 보내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옥순이 44살이 되던 1997년 그녀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폐경이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월경이 불규칙해진 것도 아랫배가 묵직한 것도 몸이 무거운 것도 그 나이의 여성이라면 당연한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주변에서도 갱년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옥수는 한약을 지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1998년 봄 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방병원이 아닌 대구 시내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씨, 임신입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셨어요? 벌써 꽤 됐어요. 박옥순의 세계가 그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45의 여자가 폐경인 줄 알았던 여자가 임신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미 임신 6개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옥순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구자원과는 수년째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박옥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박옥순은 법경에게 찾아갔습니다. 암자 앞마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을 때 말은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경은 박옥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법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서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뭔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경은 그날 이후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경전을 읽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십 년 수행으로 쌓아온 고요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법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청사 안에서는 이상한 낌새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해청사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법경 스님과 박보살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습니다. 절의 실세인 문중 어른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총무소임을 맡은 인성 스님, 당시 63. 그는 해청사의 살림과 대외관계를 수십 년째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절의 명예와 위계에 관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성 스님에게 이 소문이 전해졌을 때 그의 표정이 굳었다고 당시 절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인성 스님은 법경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경이 그 방을 나오고 나서 얼굴이 흰 종이처럼 창백했다고 합니다. 사흘 뒤 박옥순의 남편 구자홍에게 해청사로부터 연락이 갔습니다. 공식적인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인성 스님의 측근이 구자홍의 철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자홍을 해청사로 안내했습니다. 구자홍이 인성 스님을 만난 것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드는 날이었습니다. 인성 스님은 구자홍을 조용한 방에서 맞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자홍, 당시 1952년생으로 46살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큰 욕심이 없었고 눈에 띄는 장점도 단점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이 조용하게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해청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철물점 문을 열고 닫고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인성 스님이 구자홍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옥순 보살이 임신을 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해청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다. 천년 고찰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흠이 생긴다. 그것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인성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구자홍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차 맛을 느끼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귓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자신의 아이가 아닌 임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법경 스님이라는 것. 구자홍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복잡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스님에 대한 경멸, 그리고 자신이 수년간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였습니다. 인성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청사 소유의 합천 인근 논과 밭 일부를 구자홍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당시 시가로 따지면 2억 원이 넘는 토지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말까? 박옥순이 낳은 아이를 구자홍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까? 그리고 법경 스님이 이절을 떠나는 것에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자홍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46해를 살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성 스님이 말한 토지의 규모는 구자홍의 철물점 연수입의 10배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 액수를 한 번에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그의 내부에서 싸웠습니다. 일주일 뒤 구자홍은 해청사로 돌아갔습니다. 인성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성 스님이 말했습니다. 법경 스님이 이 절에 남아있으면 소문이 가라앉지 않는다. 스님이 이 절을 떠나야 한다. 법경 스님에게는 은둔 수행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고 알릴 것이다. 스님이 스스로 자리를 옮기게 해야 한다. 구자홍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법경을 다른 절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성 스님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경이 해청사를 떠나 가야산 깊은 암자로 올라가도록 유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인성 스님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구자홍은 다시 물어야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1998년 9월 말 구자홍은 해청사를 찾아갔습니다. 신도 행세를 하며 법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혼자 뵙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법경은 잠시 구자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경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박옥순의 남편이었습니다. 법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해청사 아래 작은 다원이었습니다. 구자홍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암자에서 뵙고 싶습니다. 사람 눈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경은 구자홍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경은 암자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 10월 초 새벽, 법경은 가야산 깊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법경이 암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해청사에서는 법경 스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던 대로 홀로 은둔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나셨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성 스님이 직접 대중에게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스님은 가끔 자취를 감추고 깊은 산속에서 정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경 스님이 그런 길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단절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도들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법경 스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하는 신도들이 생겼습니다. 법경 스님을 오래 따르던 신도 중 한 사람, 대구 달성군 출신의 이만술, 당시 56살이었습니다. 그는 법경 스님이 홀연히 사라진 것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연락도 없이 떠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만술은 직접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합천 경찰서였습니다. 해청사 스님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절에서 은둔 수행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해청사 측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내사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해청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었고 법경 스님의 수행 물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절의 실세들이 은연중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합천군에서 해청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불교계를 이끌어온 사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은 은둔 수행 추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박옥수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랫배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남편 구자홍은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옥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침묵이었습니다. 박옥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다 아시죠? 구자홍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998년 12월 박옥순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구미나로 지어졌습니다. 호적에는 구자홍의 자녀로 올려졌습니다. 남편 구자홍이 동의한 결과였습니다. 박옥순은 그 동의가 어떤 거래 끝에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구자홍이 해청사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을, 그 대가로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린 것을, 그리고 법경 스님이 암자로 유인되던 날 구자홍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박옥순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옥순은 아이를 낳은 뒤 해청사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법경 스님이 사라진 곳, 그 자신의 죄가 응어리진 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박옥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법경 스님의 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박옥순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구자홍은 합천 인근 해청사로부터 넘겨받은 토지 증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넓은 논과 밭이었습니다. 철물점을 팔았습니다.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는 달서구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넓어지고 차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자홍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식차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욕망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욕망을 향해 움직입니다. 구자홍이 그랬습니다. 해청사와의 거래로 처음 큰 돈을 손에 쥔 뒤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을 계산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과의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스님과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전납품 사업을 따냈습니다. 건축 보수공사를 맡았습니다. 해청사 주변의 상가 임대에도 끼어들었습니다. 구자홍은 절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에 오는 여신도들과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가 이용한 것은 해청사에서 자신이 갖게 된 묘한 위상이었습니다. 인성 스님과 가까운 사람, 해청사 사업을 다루는 사람으로 알려진 구자홍을 절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위상이 여성 신도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소문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천 인근에서 구자홍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성 스님과의 관계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의 실세를 건드리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랐습니다. 구자홍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박옥수는 집에서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밖을 나다녔습니다. 향이 묻어 돌아왔습니다. 절 냄새와 다른 여자의 향수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박옥수는 먼저 화를 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 남편에게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아이 구미나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구미나는 어머니의 손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구자홍은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있어도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미나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거의 없는 집이었으니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구미나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은 절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 이야기,
스님 이야기였습니다. 구미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네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구미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미나는 어머니의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나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어른스러운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미나가 고등학생이 되던 2015년, 박옥순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대구 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이었습니다.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야위었습니다. 구미나가 방과 후마다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자홍은 병원을 드물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귀찮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을, 박옥순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가정 요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미나는 그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험지보다 어머니 손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옥순이 구미나를 불렀습니다. 구미나야,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옥순은 그날 저녁 딸에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중간에 몇 번씩 멈추며, 그러나 끝까지. 해청사의 법경 스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구미나가 그 인연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1998년에 법경 스님이 사라졌다는 것. 박옥순은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구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창밖에 가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옥순은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셨는지 네가 알았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구미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2016년 12월, 박옥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살에 딸을 낳고 63세 그 딸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구자 홍이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미나는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해청사에서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구미나는 상인동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구자홍은 그의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미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구내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해청사 경내 어딘가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흐렸지만 눈매가 구미나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구미나가 22살이 되던 2020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법경 스님이 사라진 일,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당시 신문 기사, 불교 관련 커뮤니티, 1998년 해청사에서 스님이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은둔 수행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미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은둔 수행이라는 설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해청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서부터미널에서 합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합천군으로 들어서며 가야산의 능선이 가까워졌습니다. 10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야산은 아름다웠습니다. 구미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녔을 것이라고. 이 길을 올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해청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길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장경각 쪽으로 걸어가다 나이든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구민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1998년에 법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스님은 잠시 구민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반응에서 구민아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에 걸쳐 해청사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절에서 오래 지낸 인근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야면 치인리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산 할머니 한 분이 구민아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법경 스님을 기억했습니다. 덕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셨다. 절에서는 수행하러 가셨다고 했지만 동네에서는 이상하다는 말이 돌았다. 그분이 그냥 떠날 분이 아니었는데 싶어서 할머니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구민아는 합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998년 법경 스님 실종 관련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오래된 사건이라 내사 기록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구민아는 벽에 막혔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해청사 주변 사진들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합천 대병면에 사는 임정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62살로 젊은 시절 해청사 불사에 인부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민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천 시내 작은 분식집에서 만난 것은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임정호는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199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는 가야산 암자 인근에서 잡목을 베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청사에서 의뢰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암자 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았더니 남자 두 명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민간인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수레 같은 것에 싣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법경 스님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나자 그날 새벽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절과 연관된 일이라 나서기가 두려웠다고, 그 뒤로 혼자 마음에 묻어두었다고 임정호는 말했습니다. 구민아는 임정호의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새벽에 수레에 실어 암자에서 내려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중년 민간인이 누구였는지, 구민아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구민아는 임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임정호는 어두웠고 거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격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키에 다부진 체형이었다고. 구민아는 스마트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자홍의 사진이었습니다. 임정호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구민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구민아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불교 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종교계 내부 비리 및 인권 침해를 다루는 시민단체였습니다. 단체 측에서 사건의 경위를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1998년 해청사 스님 실종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초 이 단체와 구민아가 협력해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 행방불명이 아닌 범죄 연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정호의 진술서도 포함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강력팀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자홍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자홍은 그 사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구자홍은 구민아가 수사 의뢰를 하기 수년 전에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대목입니다. 2009년 가을 구자홍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당시 57살이었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중얼거리는 것을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함께 살던 여자가 나중에 한 말에 따르면 구자홍이 잠에서 깨어날 때 무서운 것을 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뜨면 땀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구자홍이 죽기 사흘 전 합천을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흘 뒤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근경색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11년 동안 그의 내면에서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지는 의학적 소견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합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자홍이 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니다가 부처님 벌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마을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죽고 나서 합천 인근에서 그를 애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구자홍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초점은 두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인성 스님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 암자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인성 스님을 소환했습니다. 인성 스님은 이미 80이 넘은 노령이었습니다. 합천 인근 작은 절에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절 문을 들어서자 인성 스님은 마루에 앉아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형사들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인성 스님은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법경 스님은 스스로 수행을 위해 떠났다. 구자홍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토지를 넘긴 적도 없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해청사의 오래된 재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1998년 말에 합천 인근 농지 일부가 구자홍의 명의로 이전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식 매매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상 허점이 있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성 스님 앞에 그 기록이 놓였습니다. 그는 눈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목탁 소리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성 스님이 한 말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 절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겼다면 그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구자홍에게 법경을 설득해 자리를 옮기게 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 이상은 없었다. 그것이 인성 스님의 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인성 스님이 직접 구자홍에게 법경을 해치라는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구자홍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이제 구자홍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정호의 증언, 당시 토지 이전 기록, 그리고 1998년 이후 아무도 법경 스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야산 암자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암자는 오래전에 폐사된 상태였습니다. 잡목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형사들과 감식반이 산을 올랐습니다. 암자터를 중심으로 반경 수백 미터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1998년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산에는 세월만큼의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암자터에서 30m 아래 경사진 비탈에서 감식반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흙 속 깊이 있던 것이 세월과 빗물로 조금씩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이 현장에 불려왔습니다.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골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법경 스님의 친족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에 법경 스님의 형 이동철이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 76살이었습니다. 이동철은 50년 전 절로 떠난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을 때 해청사에 찾아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스님들은 수행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동철은 믿지 않았지만 뭘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50년 만에 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동철은 문을 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수 찾았습니까?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이동철과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야산 암자터 아래 비탈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동수 본명 법경의 것이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1998년 그 새벽부터 2021년까지 법경 스님은 가야산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타살 혐의로 공식 수사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해자로 지목되는 구자홍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인성 스님에 대해서는 공범 및 은폐 혐의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직접 행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수사팀을 막았습니다. 인성 스님은 결국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인성 스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완전한 법적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직접 피의자인 구자홍은 죽었고 공모자로 지목된 인성 스님도 죽었습니다. 법경 스님의 죽음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동철은 동생의 유골을 수습해 함양 선영에 안장했습니다. 대구에 있던 구민아가 그 장례에 왔습니다. 이동철과 구민아가 처음 마주선 자리였습니다. 이동철이 구민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민아의 눈매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구민아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스님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눈매가 구민아 자신의 거울 속 눈과 닮아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해준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구민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늪이 마음을 놓이게 하는지 더 무겁게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함양 선영의 소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췄다가 다시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무게가 실리는 것은 단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닙니다. 인성 스님의 선택, 구자홍의 선택,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절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목숨이 산속에 묻혔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침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 안에 숨어든 탐욕은 부처님의 이름을 쓰면서 정작 부처님이 가르친 것에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법경 스님이 남긴 것은 법문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듯 이야기하던 스님. 새벽 4시 법당문을 여는 스님. 그 새벽 예불 소리가 멈춘 날,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아는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의 진실을 찾고 이제 혼자 대구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의 이름이 구민아인 것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집니다. 호적에 올라간 아버지의 성,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진실을 안 뒤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녀 자신이 가장 오래 고민했을 것입니다. 가야산은 오늘도 계절을 갑니다. 해청사에서는 오늘도 새벽 예불종이 울립니다. 8만 대장경을 품은 장경각의 문이 새벽 공기 속에 열립니다. 목탁 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소리가 닿는 자리, 어딘가에 법경 스님이 지켜온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의 소재는 2003년 경기도 동두천 사찰에서 일어난 스님과 연인 살인 사건, 1996년 해인사 여신도 살해 사건, 그리고 2006년 강원도 한 사찰에서 실종된 여보 살해 이야기. 이 세 건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 사건은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욕망이 부딪혔고 그것을 덮으려는 또 다른 욕망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산속에, 절 뒤뜰에, 그리고 강물에 묻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탐, 진, 치,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외우던 자리에서 그 세 가지가 가장 깊숙이 자라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법경 스님이 남긴 것은 화려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듯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 새벽 4시 법당 문을 여는 그 발걸음, 그것을 기억하는 신도들이 아직 합천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낸 한 딸,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녀가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새벽 가야산에서 수레 소리를 들었던 인부 임정호 씨가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면 23년이라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괜히 끼어들지 말자라는 침묵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진실은 오래 묻혀도 결국 흙 위로 올라옵니다. 23년 만에 가야산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건 수첩 25시가 다룬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사건을 알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오래된 미제 사건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채널이나 메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23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수첩 25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묻혀있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